하나 같은 공통점은 지금 현재 자산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죠. 아직 자산 챕터 부분이니까. 그래서 장부에 우리가 처음 기록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다 차변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키거나 어떻게든 장부에서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줄이기 위해서 대변에 쓰는데, 그 대변에 쓰는 경우가 내가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는 순서가 첫 시작은 장부에 쓸 때는 자산은 차변에 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없어지거나 권리가 소멸되거나 그럴 때에 반대쪽인 대변에 쓰는 원리로 순서대로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 104페이지의 선급금부터, 이건 어제 제가 적었던 내용인데, 자, 이거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좀 보고, 그리고 오늘 대손충당금 계속 연결해서 할게요. 자, 그럼 선급금,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들을 봤었는데, 이 선급금, 선수금은 앞에 선자가 붙어 있는 거는 우리 흔히,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먼저 선자라고 하는 느낌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미리 주고받을 때, 한마디로 원래 원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금이든 중도금이든 원거래 이전에 발생하는 거죠. 그럼 원거래가 일어나기 전에 계약금 따위를 미리 주게 되면 선급금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미리 받게 되면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마치 그 임시적인 성격 또는 타이밍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뭔가를 사기 위해서 100만 원을 줄 건데 100만 원을 전부 다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일부를 줬다가 먼저 주고 나중에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면서 결국은 전액을 다 지불하는 타이밍의 차이를 해소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선급금은 우리가 미리 돈을 준 거기 때문에 아직 내가 돈 준 거에 대한 정확한 그 대가를 받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얘는 아직 내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급금은 나의 자산인 거고, 이 계정 과목은 내 돈이지만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항상 거래처를 써줘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선급금 계정 과목 쓸 때도, 자, 내가 돈을 줬으니까 선급금이지라고 하면서 대변에 쓰면 안 돼요. 내가 돈을 계약금 줬잖아. 그럼 장부에는 뭔가 준 내역이 대변에 나와야 되겠죠. 돈으로 현금으로 줬던, 보통 예금에서 이체해 줬던 그걸 쓰고, 그 반대쪽에 이 돈이 나간 이유가 계약금으로 미리 돈을 준 거다라고 써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우리가 추후에 이제 내가 계약금을 준 이유가 해소가 되면, 원재료 사기 위한 거라서 원재료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계약금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게 되죠. 반대로 이제 물건 받으면 내가 돈 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남은 돈을. 그럼 나는 계약금 빼고 줄 거니까 이걸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가는 거고, 그럼 나머지는 오늘 지급할 수도 있고, 이 물건 받았을 때, 아니면 뭐 며칠 뒤에 돈 줄게라고 말하면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으로 거꾸로 부채가 내한테 생기겠죠. 그래서 이 선급금은 미리 타이밍의 차이를 위해서 있는 거고, 그럼 반대로 선수금은 내가 계약금을 미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급금, 선수금 구분할 때 그냥 줄급자, 받을 숫자 이렇게 생각해서 두 개를 혼동하지 마시고, 나도 계약금을 받으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내가 돈 받은 그 의무에 대한 대가를 해야지 이 돈이 내 거가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아직 내 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부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계정 과목에도 그럼 내가 뭔가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물건을 만들어서 넘기거나 사와서 넘겨야 되는데 못할 것 같으면, 그럼 이 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직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금은 우리는 부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선수금이다라고 미리 받아뒀다가 내가 물건 팔기로 했던 거를 이제 제대로 상대방에게 넘기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돈은
돌려줄 필요가 없죠. 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직 내 거다라고 말 못할 때는 이걸 내가 가지고 있지만 부채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내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내가 물건을 넘겼을 때죠. 근데 그 타이밍을 회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인 거예요. 우리가 대변에 제품 매출이다라고 쓰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팔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팔았다고 말하는 거는 내가 매출이다 말했다는 자체가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수익을 인식했다는 건 내 거야라는 뜻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20만 원 받았던 건 내 거기 때문에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워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꾸로 내가 매출이라고 말한 이 금액보다 덜 받은 부분을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거나 아니면 오늘 나머지 돈 안 주면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다라고 해서 채권을 장부에 써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든 세법이든 그냥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그래서 내가 의무를 다했을 때 나의 권리가 확정이 되는 거고 그런 식의 형태가 회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권리와 의무가 완전히 확정될 때에 수익 인식도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선수금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품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 상품권은 원래 사실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 백화점 상품권처럼 그 자기 그 사업장의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미리 돈을 받아가는 형식들이 있고, 그리고 가맹점을 유치해서 수수료 받는 상품권의 형태도 있긴 해요. 근데 이 두 상품권이 어떻게든 간에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돈을 받았을 때에 그때는 그 돈이 내 돈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돈이 다 내 돈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근데 이 세법에서는 상품권이든 뭐든 내 돈 아닌데 지금 받아둔 거니까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국한을 하는데, 회계에서는 이 상품권에 대해서 또 관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품권 그냥 이건 참고로 우리 상품권 보시면 그 상품권 여러분 구입하실 때에 제값 안 주고 구입하시려고 하는 성향들이 좀 많이 있으시죠. 그럼 저 백화점 상품권하고 그 흔히 특정 기업 말해서 그런데 금강제화 상품권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그 백화점 상품권은 100만 원짜리 살려 그러면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사죠. 근데 금강제화 상품권을 100만 원짜리 산다고 했을 때 100만 원 다 주고 사시는 분들이 있나요? 거의 대다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 이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신세계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만 원짜리 신세계 상품권을 지갑에 넣어 다니세요. 왜냐면 이마트든 그 가맹점에서 그냥 똑같이 현금처럼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갑에 넣어 다니시는데 그 금강제화 상품권 만 원짜리가 있어요. 지갑에 넣어 다니시는 분 있나요? 뭐 미래에 언젠가 신발 살 일이 있으면 그때 찾아야지 했다가 걔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 되죠.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상품권 회수율이 낮은 거예요. 금강제화는. 그런데 신세계 상품권은 이런 백화점 상품권은 회수율이 매우 높죠. 당연히 이거 발행 승인하는 금융감독위원회도 다 알고 있고 회계 감사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금강제화 상품권은 회수율이 60%가 안 돼요. 회수율이 60%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끼리는 이야기할 때 금강제화 상품권을 제값 주고 사는 사람은 바보라고 이야기해요. 60%가 안 되기 때문에 10만 원짜리 사고 싶으면 6, 7만 원이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상품권을 하나 사는 수고만 들면 그걸 가지고 10만 원 적혀 있는 거 살 수 있는데 누가 또 뭐 할인하고 사면 절반값에 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그냥 이 회계학이든 금융감독위원회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회수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할인율로. 그럼 지금 회계에서는 이 상품권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수익 인식하는 금액이 틀려지니까 중요한데 세법은 그걸 중요하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그냥 너 지금 돈 가지고 있는데 그건 아직 네 돈 아니야라고만 말하고, 회계에서는 상품권으로 인해 발생한 것 가지고 회수 안 됐지만 자기들이 일단 어떻게 돈 받았을 거잖아. 하지만 또 할인했을 거잖아. 그런 걸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해야 될 일의 차이 때문에 회계가 계정 과목을 좀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선수금은 원칙적으로는 위에처럼 이렇게 거래처를 써야 되는데, 이 상품권처럼 거래처가 절대 다수이거나 특정 그 국가에 대해서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거래처를 대한민국이다, 국세청이다 이렇게 잘 안 쓰겠죠. 쓰기도 하는데 어디 어디 세무서 내야 된다라고 내가 관리하려고 쓰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특별히 요구가 없으면 뭐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거래처를 쓰지 않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어제 예를 든 거는 백화점 상품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권을 발행해주고 우리가 돈을 받았을 때는 미리 그냥 돈 받은 거예요. 나 너네 백화점에서 물건 살게라고 하면서 미리 돈 준 거잖아요. 그래서 돈 받고 나서 선수금 써뒀다가 우리는 그 상대방이 이제 그 상품권을 사용해서 우리의 물건을 사갈 때, 그때 우리는 물건 팔았으니까 인도하면서 수익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제 이 돈에 대해서는 내 거잖아요. 그래서 선수금을 지워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선수금은 여기까지 보고, 그럼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뭐 바로 뒤에도 있지만 자산 이야기하면서 부채 이야기도 같이 들어가는 게 많죠. 반대되는 성향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산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부채에서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부채에서는 지금 이 반대되는 계정 과목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러다가 왜냐면 지금 나중에 또 부채 가서 선수금 적혀 있는데 선수금을 지금처럼 또 설명할 그럴 정도의 의미가 있는 계정 과목은 아니죠. 그래서 뒤쪽에 가면 조금 빨라요. 그러다가 자본 넘어가면 이상하게 하나같이 재미없다 그러다가 끝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좀 볼게요. 우리 직원들한테 가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회사는 직원한테 돈을 빌려주고 급여 지급 시 공제하고 줄 때 그때 우리는 그 돈을 갚은 걸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원한테 가부를 할 때 돈 빌려줬다라고 표현할 건데 그 계정 과목이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다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은 가불금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라고 생각해도 그 직원한테 급여를 지급할 때 빼고 줘야 되니까 어느 직원이 가불해 갔는지 장부에 써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은 거래처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꼭 거래처를 써야 되고, 그럼 이 임직원 등 단기 채권 계정 과목을 지우는 거는 우리는 급여 지급할 때에 공제하고 지급하면 그때 이 계정 과목을 지워준다. 그럼 제 표현대로 하면 그냥 이때 갚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적은 거는 가불금만 빼고 지급한 걸로 썼지만,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월급을 급여를 지급할 때는 세금 같은 것들 우리 사대보험, 우리 사회보험이라 말하는 것들하고 그리고 소득세 같은 건 다 공제하고 지급을 하죠. 그런 것들을 자, 우리는 예수금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같이 봤었는데 우리 교재는 106페이지죠. 자, 그럼 우리가 급여 지급하면서 직원들한테 우리 기업이 지급하는 자가 대신 납부해야 되는 것들, 그 금액들을 빼고 줄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하는 걸 우리는 공제하고 지급한다라고 표현도 하고, 그리고 공제액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대신 내려고 거둔 거를 징수했다라고 표현도 해요. 그래서 이 예수금이라는 표현을 우리 회사가 대신 납부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거예요. 그럼 내 돈이 아닌 거죠. 원래는 다 주고 그걸 받은 사람이 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걸 받은 사람이 내는 거에 대해서 그 행정 처리 비용도 우리 관공서나 이런 것도 과세관청도 행정 처리하는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납부 안 하시는 분도 꽤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는 그걸 지급하는 자에게 그 돈들을 우리 공제 빼고 징수하고 지급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행동을 우리 일반 실무에서도 사장님들이 예수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예수한 돈이라는 의미의 개정 과목으로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급할 때의 예수금이라고 이렇게 써뒀으면 이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죠. 원래 직원한테 줬어야 되는 돈이에요. 그 직원이 내야 되는 건데 우리 회사가 대신 내려고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성격은 부채인 거고, 그럼 이 예수금을 우리가 납부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 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납부할 때에 이 예수금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금을 지워주는데 소득세 같은 경우는 뭐 직원이 전부 다 당연히 자기가 번 거에 대한 세금이니까 우리가 이 소득세는 직원 그 전부 다 예수금을 지우면서 납부하는 건데,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이나 아니면 국민연금 이런 형태들은 회사가 그 절반의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직원이 부담한 부분은 예수금을 지워줄 건데, 회사가 지원해 준 돈은 복리후생비나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우리가 지급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건강보험료가 총 20만 원이라면 직원한테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10만 원만 징수하고 예수금으로 징수하고 돈을 지급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사가 10만 원을 합쳐가지고 20만 원을 납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납부할 때에 이제 직원한테 징수했던 예수금 지우고 우리 회사가 지원해주는 돈은 비용 처리하는데,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그냥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습관처럼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 영업활동하고 관련 있는 거, 우리 회사 직원들 때문에 나가는 건 영업활동하고 관련 있는 거죠. 이거는 제조업이니까 공장이 있어서 들어간 건지 공장 직원 때문에, 아니면 공장이 없어도 들어가는 사무실이나 관리직이나 영업사원 때문에 들어가는지를 경비 구분을 꼭 할 거예요. 제가 위쪽에서 예를 들었을 때에 사무직 직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월급을 급여라고 했으니까 복리후생비도 800번 되고 그리고 세금과 공과금도 얘도 800번 되라고 제가 썼는데, 만약에 공장 직원이었다면 얘 둘이는 500번 대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꼭 500번, 800번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원가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미래에 저와 같이 원가 회계를 하는 걸 할 건데, 저하고는 원가 회계를 그냥 글로 페이퍼로 이론 문제 풀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 실무에서는 그 이론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컴퓨터로 원가 회계할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그 인풋 값을 가지고 결과치를 다 연결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이론적인 내용을 알아야 어떤 값을 줘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인풋 값을 줄 수가 있겠죠. 컴퓨터가 계산은 잘해요. 근데 AI처럼 인풋 값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정보를 나중에 보게 될 건데, 그럼 컴퓨터가 모든 걸 다 산정을 할 때 물건 만드는 가격만 가지고 정확하게 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500번, 800번을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돼요. 공장 직원이 100명이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해서 단체 미팅에서 100명이 다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경조사비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줘도 1억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전부 다 공장 때문에 나갔다 써줘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결혼도 하고 경조사가 다 있겠죠. 근데 공장 운영 안 했다면 그 돈이 안 들어갈 거예요. 이번에만 이상하게 나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공장 없었으면 죽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언젠간 다 나갈 돈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 있어서 나간 거다라고 전부 다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500번대로 써주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영업부 직원이나 사무실 직원이 일어나는 건 제조업을 하든 도소매업을 하든 어디든 간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조업이 아닌 다른 회사에 일반적으로 들어가시면 다 800번대를 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꼭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이 원천징수 부분만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또 마지막에 정리 한번 했었었는데, 자 우리가 어제 말고 그저께에는 그 우리 회사가 원천징수 당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었었죠. 우리 기업이 법인이 뭔가를 대가를 받으면서 세금을 떼었다면 그게 원천징수 당한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떼었기 때문에 미리 낸 세금이라는 뜻의 산납세금 개정 과목을 쓸 건데, 반대로 우리가 돈을 주면서 대신 내려고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시험에서 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개 꼭 기억을 좀 하시고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두 개가 헷갈릴 때에 제가 나중에도 이야기할 건데, 자산 이야기하면 산납세금이다. 얘 둘이를 일단 세트로 기억해 두시면, 예수금은 부채라는 표현을 문제에서 안 해줘요. 그런데 산납세금 써야 될 때는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글자가 문제에 꼭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 말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답을 원하기 때문에 자산 처리하라는 글자가 있을 거니까 산납세금은 자산이다라는 걸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108페이지 가지급금 가수금에 대해서 봤는데, 자 가지급금 가수금은 일단 원인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는 정확하게 뭔가를 알아야 뭐 수익 비용이든 뭔가를 인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모를 때에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고, 얘네들도 계산할 때까지 원인을 밝히거나 밝히지 못했으면 이걸 어떻게 대체를 해야 돼요. 장부에 원칙적으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법인세법에서는 좀 다르게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수로 회계상에 가지급금 이렇게 출장비 줬던 것들을 적어뒀는데 그걸 실수로 안 지우게 되면 외부 이해관계자는 대표이사가 저만큼 돈 가져갔네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대표이사가 회사에 물건이든 돈이든 뭔가를 쓴 걸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개정 과목을 뭐 전도금이나 이런 식으로 비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가지급금을 먼저 보면, 이 가지급금은 우리가 정확하게 얼마 들어갈지 모르는 걸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표현을 계산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출장비를 대략적으로 주는 걸 여비 계산액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가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일단 돈 주고 우린 차변에 가지급금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이 가지급금 개정 과목도 당연히 어느 직원한테 줬다 이렇게 거래처를 꼭 써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거래처 등록 과거에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냥 우리 직원들 이름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심지어 대표이사는 꼭 넣어둬요. 대표이사 한번 잘 가져가거든. 그래서 장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 왜냐면 그렇게 해둬야지 컴퓨터가 인식해서 대표이사 가져간 것만 나중에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 번호를 쓰는 이유가 우리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대략적으로 지급한 거를 원인을 밝히게 되면 우리는 가지급금은 이제 차변에서 대변으로 빠지게 되고, 빠진다는 건 지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원래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출장비로 줬으면 진짜 출장 갔다 왔으면 여비교통비가 되고, 출장비를 줬는데 가서 거래처 직원하고 같이 식사하고 놀다 온 거예요. 그럼 그건 출장비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럼 거래처 직원한테 뭔가 하는데 우리 회사 돈 쓰면 접대했다고 써버릴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든 우리가 실제로 회사 업무 때문에 접대를 했던 뭐든 썼겠죠. 그럼 그 증빙을 가지고 오면 내가 기존에 지급했던 돈하고 실제로 지급한 돈하고 차이를 조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급한 돈보다 많이 썼으면 돈 주니까 대변에 현금 돈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반대로 내가 준 돈보다 작게 썼으면 차변에 돈 받으면 될 거잖아. 그래서 장부에 쓰다 보면 차변 대변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맞아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가지급금도 지급할 때보다는 회수할 때가 잘 나와요. 이렇게 우리 이제 가지급금에 대해서 정산한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품위서대로 이제
그 출장 정산 명세 같은 게 나오면서 과거에 돈 가지급 받았던 거를 우리가 조회를 하거나 정보를 주면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이 가지급 할 때에 가지급금이라고 썼으면 가지급금을 지우는 거고, 전도금이라고 썼으면 전도금을 지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가지급금, 전도금만 생각하시지, 어제 제가 소액현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회사 가셨을 때 이렇게 지금 소액현금 쓰는 곳 있으면 전도금이라는 제도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우리 소액현금으로 지금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받아들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공사 현장에 그 현장 소장님한테 얼마 정도 드리고 우리 그 돈 맞춰놓고 쓰시면 채워드릴게요 하면서 주는 돈들 있죠. 그죠? 그런 돈을 전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보면 그 타지에 나가 있으면 어머니가 통장에 얼마 넣어둘게 쓰면 계속 채워주는 그 돈 있죠. 딱 정해둔 돈. 그런 걸 전도금 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원인을 모르게 우리 회사가 돈이 들어온 거예요. 원인 불명의 자금이 돈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는 우리 회사가 정당한 정확한 대가 이유를 아는 건 내 돈이다라고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면 아직 일단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변에 가수금이라고 쓸 건데, 이 가수금은 아직 내 건지 모른다라고 했죠. 그럼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명확할 때만 내 거다라고 인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부채예요. 그럼 지금 오늘 저하고 같이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선수금 부채였죠. 가수금 지금 부채죠. 또 바로 앞에 했던 예수금 부채죠.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에 성격 분류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나올 때에 우스갯소리로 선수, 가수, 예수는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 글자만 다 틀리잖아, 그죠? 선수금, 예수금, 가수금 글자만 틀리죠. 그래서 얘네들은 부채고 전부 다 유동부채예요. 전부 다 유동부채예요. 자, 그랬다가 이제 우리 통장에 돈 들어왔던 원인을 밝히게 되면 그때 이제 이 돈 내 거다 아니면 내 거 아닌데 무엇 때문에 왔다. 뭔가 원인대로 써둬야 되겠죠. 그래서 얘 지우고 이제 그 원인대로 써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대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대손이라는 건 우리 회사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을 이제 못 받게 되는 경우예요. 그걸 우리는 대손이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 대손은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게 되고,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채권이라고 하고, 채권은 내 재산이라 그랬죠. 그럼 내 자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못 받았으니까, 대응되는 걸 내가 못 받게 되었으니까 그걸 비용화하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대손을 당했어요. 그럼 대손 당했을 때에 물건 이제 못 받게 된 돈들을 지우게 될 건데, 장부에 있던 거를. 그런데 이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구분을 여러분들이 꼭 까먹지 말고 하셔야 되는 게, 매출 채권을 못 받게 되면 판관비인 대손상각비를 쓸 거고, 기타 채권을 못 받게 되었을 때 비용 처리하는 건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해서 쓸 수 있는지 시험에서 참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 80회차 이전 그때는 거의 대손상각비만 썼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만 연습해서 그런지 지금 8, 90회차 대에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쓰는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손 당했다고 대손상각비만 찾아가니까 이제 단기 대여금하고 미수금 가지고 대손이 자주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채권을 못 받게 되었을 때 지우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지울 때에 비용 처리하는 게 맞아요.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직접 대응법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과거에 수익 인식했던, 파는 시점에 수익 인식했던 거를 못 받게 되었을 때 비용 처리했을 때에 회계 기간별로의 우리 손익계산서의 이익도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기업도 미리 얼마 정도를 못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게 적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손충당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을 이용해서 대손충당금 제도를 쓰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는 걸로는 그 우리 실기 목적으로는 그냥 돈 못 받을 걸 대비해서 모아둔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정 과목별로 각각 못 받을 걸 대비해서 모아뒀다고 생각해서 못 받으면 먼저 끌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 회계 이론상의 그 개념에서는 얘를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말이 있으면 이런 시험에서는 정확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하는데 무슨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해서 오는 반대 계정 과목들이 나중에 이제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대손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말에 12월 31일 날 이번 회계 기간이 끝났는데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해 있다는 거예요. 교재 121페이지 아래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기말에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하려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정도 못 받을지에 대한 대손 예상률, 추정률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기말에 그럼 내가 지금 돈 받아야 될 권리인 채권이 얼마인지 채권별로 각각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채권별로 얼마를 못 받을 건지를 미리 예상을 해서, 우리가 외상매출금은 1% 못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받을 엄도 그렇다고 1%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채권별로 각각 대손율도 틀리게 잡는 거예요. 오히려 어음이 그 대손율이 더 작을 수도 있겠죠. 혹은 어음이 기간이 길다 보니까 또 그 사이에 변수가 많아서 대손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올해는 100% 대손율 엄청 높아져요. 전 기업이. 왜냐하면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도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건 세법도 실전 아니라는 건데 비용을 다 인정해 주기 때문에 아마 실적률로 해서 올해는 막 2, 3% 이상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합리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에게 추정률 곱하면 얼마 정도 내년에 못 받을 거다라고 금액이 나올 건데, 근데 이 금액을 딱 설정할 목표액이에요. 이 금액이. 근데 우리가 과거에 대손충당금을 그대로 가지고 아직 안 쓰고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그 금액 뺀 나머지만 보충할 거라는 거예요. 장부에 금액이 남아 있다면. 그래서 대손충당금 장부상 잔액만큼을 빼면 이제 나머지가 보충할 금액이 나오게 될 거고, 이 보충액을 우리는 기말 12월 31일 날 우리는 외상매출금이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근데 만약에 단기 대여금 미수금에 대해서 한다면 차변의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그때는 단기 대여금의 짝지 혹은 미수금의 짝지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해서,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설정할 거면 어떻게든 100만 원 될 그런 거예요. 결국 100만 원이 우리의 목표액이기 때문에 잔액이 30만 원 있으면 70만 원 채워서 100만 원 만들 거고, 잔액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100만 원 다 채워 넣어서 100만 원 만들 거예요. 오늘 이제 할 거는 예를 들어 130만 원 있었어요. 그럼 30만 원 빼서 100만 원 만들 거예요. 무조건 딱 이 금액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기말에. 그럼 이 금액 가지고 차기 다음 연도 이제 사업을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연도 시작했을 때 사업 중에서 사업 기간 중에 우리가 대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 못 받게 된 채권의 대손충당금이 장부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대손충당금이 장부에 있는지 확인하는데, 어제 예를 들은 거에서 첫 번째 70만 원 대손 발생했을 때에 장부에 확인했더니 100만 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돈이 넉넉하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70만 원 전부 다 대손충당금을 장부에서 끌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대손충당금은 성격이
자산이에요.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반대쪽에 써서 지워줄 때만 생기는 건데, 근데 성격이 자산이지만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서 우리는 차감 계정이라는 건 줄여주는 성격이라서 장부에 처음 쓸 때에 대변에 쓰는 거예요. 다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자산이에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럼 차변에 써야지라는 생각 드시겠죠 이제. 그런데 이걸 대변에 쓴대. 그럼 자산이라고 했는데 대변에 처음 장부에 쓰면은 자산을 줄여주려는 앤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쪽은 줄여주는 성격이잖아. 근데 처음부터 얘가 대변에 썼다는 건, 처음에 차변에 썼다가 대변에 쓰는 거는 지워주려고 하는 건데, 처음부터 대변에 쓰는 건 자산을 줄여주는 거고, 그럼 대변에 적었던 애도 자산은 자산이죠. 그래서 얘를 지우려고 그러면 지금처럼 차변에 쓰게 되면 잔액이 줄어들게 돼요. 그럼 이렇게 줄어들고 나면 이제 우리는 장부상의 잔액이 3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럼 자 우리 또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또 대손을 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손을 당했는데 우리가 그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을 해보니까 50만 원 대손 당했는데 3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목적 자금으로 모아둔 게 있었으면 그거부터 먼저 쓰고 모자란 걸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 쓰죠. 그런 것처럼 이 대손을 대비해서 모아둔 돈이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먼저 끌어 쓰고 그리고 나서 모자란 거는 대손 상각비나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쓸 거예요. 지금은 외상 매치금으로 예를 들어서 대손 상각비라고 쓰는 거고, 단기 대여금이었다면 단기 대여금의 대손 충당금, 기타의 대손 상각비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 빌려주고도 못 받을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두 번째 회계 처리를 하면 우리는 이제 대손 충당금 30만 원 있던 거 마저 다 끌어 써버렸기 때문에 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이제 대손 충당금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는 전액 대손 상각비다라고 처리하게 될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 만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해서 잔액 한도를 먼저까지 끌어 쓰고 나머지를 이제 대손 상각비나 기타 대손 상각비로 쓴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두시고 이제 나중에 우리 컴퓨터를 만지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잔액을 안 알려주면 알아서 잔액을 확인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대손 당하면 대손 충당금 봐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제 저와 같이 이야기했던 게 여기까지였죠. 그죠? 자, 그럼 오늘은 저와 같이 이제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하는 걸 지금 어제는 보충하는 것만 봤는데 거꾸로 잔액이 너무 많은 경우도 좀 보고 그리고 대손 처리했는데 이 돈이 돌아오는 것도 우리가 같이 보면서 경우의 수를 좀 더 높여볼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가 이제 새로운 진도 나갈게요. 쉬었다 합시다.